여러분, 빵모자에 콧수염을 가진 영웅 슈퍼마리오를 기억하십니까? 물론 생긴 거는 정말 볼품없지만 괴물에게 붙잡힌 공주를 구하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영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슈퍼마리오 영웅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을 구한 영웅 마리오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유럽을 구한 영웅 마리오는 누구일까요? 먼저 지난 28일 유로 2012에서 독일과의 경기를 승리로 이끈 이탈리아 축구 선수죠. 마리오 발로텔리와 또 지난 29일 새벽 EU 정상회의에서 메르켈 총리의 입장을 선회적으로 이끌어낸 몬티 마리오 총리, 이렇게 두 이탈리아의 슈퍼 마리오가 유럽의 악재 속에서 불안감에 떨던 유럽인들에게 모처럼 큰 웃음을 안겨다 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두 슈퍼마리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말 유럽 정상회담에서의 나온 이 결과 영웅 마리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상당히 반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 조치일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슈 타파에서는 시장에 깜짝 호재를 가져다 준 EU 정상회담의 결과와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6월 28일, 29일로 예정됐었던 EU 정상회담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사실 정상회담 전에는 독일 측에서 그렇게 입장을 좀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시각이 우세하면서 좀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예상 외로 조치가 좀 나왔습니다.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그 예상을 뒤엎고 그래도 긍정적인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EU 정상회담, 먼저 핫 키워드에서 EU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EU 정상회담.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보통 정기적으로 6월 달과 12월 달에 정기 정상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연 2회 개최가 되지만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각국 의장들이 임기당 1회 정도는 이러한 정상회담을 계속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28일과 29일에 있었던 것은 공식적인 정상회담이고요. 앞으로 12월 달에 또 공식적인 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유럽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회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EU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자유로운 회의 진행, 그리고 각국 정부의 이러한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약상의 기구는 아니었지만 1987년에 법제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연 2회는 유럽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라고 이렇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는 브뤼셀에 있고요. 회원국은 27개국, EU,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럽연합 정상회담, EU 정상회담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럽연합, 원래는 이제 유럽 공동체, 1957년에 유럽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유럽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1993년 11월 1일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재탄생한 유럽연합입니다. 27개국 회원국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고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도 12개국이나 됩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군사 동맹, 그리고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여러 가지 이제 통합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관세를 좀 낮추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면서 유럽연합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총 27개 국가입니다.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오스트리아 국가,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벨기에, 그리고 영국이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유럽연합에 이제 가입하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핀란드, 네, 이쯤에 있네요. 핀란드, 그리고 프랑스도 역시 유럽연합에 속해 있습니다.
네, 프랑스 그리고 독일까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 역시 유럽연합 11번 국가고요. 그리고 스페인을 볼게요. 24번. 지금 24번째 국가인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이제 유럽 은행 구제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스페인까지. 그리고 27번째 국가, 지금 여기에는 좀 나타나지 않는데요. 27번째 국가는 룩셈부르크입니다. 예, 요즘에 루마니아죠. 루마니아가 27번째 국가로 가입이 되면서 현재 유럽연합의 가입국 현황은 27개 국가, 그리고 가입 후보국도 현재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와 마케도니아, 터키가 가입 후보국으로 제시가 돼 있고요. 예비 후보국도 알바니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정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했던 국가인데, 네, 키프로스도 이번 유럽연합 국가로서 그러나 이 유럽연합 전체에서 그렇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는 국가인데요. 키프로스는 요쯤에 있습니다. 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럽연합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제 또 유럽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27개 국가들이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유럽과 관련된 정치, 경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눠보면서 이번 6월 27일, 28일에는 가장 문제가 됐었던 그리스와 스페인의 문제들, 과연 은행 동맹을 할 것이냐, 유로본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볼 분은 서울대학교 이유연구센터 김종범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종범 교수님. 네, 자, 먼저 전체적으로 EU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나온 합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번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도출된 합의안은 네.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나왔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현재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곧 다가올 경제 위기에 가장 급박한 국가였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위기 상황이 거의 해소됐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예상치 못한 어쨌든 독일의 양보로 인해서 1,200억 유로 규모의 성장 지원책, 또 EFSF, ESM을 통한 유럽은행 내 지원 가능, 그리고 또 스페인의 우선 변제권 포기, 국제지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합의라고 본다면 어떤 것으로 보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5천억 유로가 우리 돈으로 한 750조 원쯤 될 텐데 이 유럽 안정기금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SMS에 대한 역할 변경, 그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안정시켰다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시그널 자체는 시장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정부 부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로부터 부채가 감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정화의 신호를 보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위험 국가의 국채 금리가 안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더군다나 이제 민간 채권단도 일부 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민간 경제나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굉장히 큰 중요한 또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도덕적 해이 부분이 상당 부분 논의가 됐었는데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유로존의 단일 금융 감독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합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일 감독 기구 설립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결국은 은행 연합, 뱅킹 유니온으로 가는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로본드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책의 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이제 주목을 하셨던 부분들은 EFSF, ESM을 통한 유럽 지역 내 은행 지원 얘기였습니다. 이 밖에 이제 국채 직매입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구제 기금으로 예. 지금 현재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국채가 6%대 중반 이상, 그다음 거의 7%에 가까운 수준이었었는데 네. 이 합의안이 발표되고 나서 6% 중반대와 5%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이 국가 부채에 가장 문제가 있던 여러 가지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또는 그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국채 문제까지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EU가 각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책을 만들었다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큰 단기적 효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다 이제 그 민간 투자자들까지도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좀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국채를 쉽게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 이들 국가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뿐이 아니라 이전에 그리스까지도 그 국채 매입이 가능하게 됐고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 합의안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좀 한계라든가 부족한 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대개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효과들이 굉장히 실효성 있게 나타난다는 것이지. 예. 사실 이게 좀 길게 가고, 지금 이전에 말씀하셨지만 유로라고 하는 것, EU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27개국이 있고 앞으로 또 들어올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도, 그 기금의 고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결국 또 다른 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유로본드라고 하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금융 동맹이나 또는 각 국가가 유로존 각 국가가 공동으로 그 각 국가 채권에 대한 보증을 서는 제도인 유로본드의 발행에는 아직 못 미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유로존 단일 금융 감독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유로존 EU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 목표를 어기는 국가들이 계속 발생이 될 텐데 그런 국가들을 발생됐을 때 어떤 제재를 할 것이고 어떤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예금 보장과 관련된 제도라든지 은행 부실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빠졌다라고 하는 점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인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 굉장히 높게 뛰었던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고 6%대 5%대로 낮아졌고 그다음에 올해 안에 단기적으로는 수치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0.3~4% 정도 이상의 그 성장률까지 끌어올릴 그런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네.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요. 예. 단지 이제 이 성장을 위한 협정 내용에서 이 유럽 안정기금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 1,200유로 정도밖에 성장 협정을 맺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유로존 국내 총생산의 한 1% 정도밖에 해당하는 규모가 아니라서 이게 이제 다른 해당 국가들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에게 얼마나 유효성 있는 실효성 있는 기금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의문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번 나온 내용 중에 보면 거시 정책 우선순위가 이제 긴축해서 좀 성장으로 바뀐 것 같은데 뭐 이게 좀 오히려 더 유효한 방향으로 좀 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조금 더 금액이 지금 1,200유로 정도가 아니라 그 배 이상이 됐거나 그다음에 이제 한 3천억 유로 정도가 됐으면 분명한 시그널이 이게 되는데 아직 그 규모면서 조금 작다라는 거죠. 1,200유로 정도의 이 성장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 전체의 경제 규모를 봤을 때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그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단기간 동안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어느 정도 호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물론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도 남아 있고 뭐 각국별 선거들도 남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1,200유로가 충분한 힘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 경제 위기가 오래 갔을 때는 이 성장 협정의 1,200유로 규모의 액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미흡한 점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긴축 재정이 성장 중심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G20라든지 G8 회의에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었던 이 긴축 정책안의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될 가능성은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걸음씩 좀 미미하긴 하지만 나아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유로존 문제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앞서 이순영 앵커님이 잘 설명을 하셨지만 이미 유럽은 너무 많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돌이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결정을 했어야 될 시점인데 앞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다시 후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로존이나 유럽 통합이 확대되고 그 안에서 안정과 성장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외부적인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의 시그널이라든지 지금의 결정 구조 안에서는 금융동맹, 뱅킹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을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또 금융동맹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단일 은행 감독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주 큰 변수가 닥치지 않는 한에서는 유럽연합이 당분간에 이 방향을 바꾸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EU 정상회담의 결과와 또 향후의 관전 포인트들 내용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서울대학교 EU 연구센터 김종법 교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유로존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에 합의를 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여전히 구체적인 조치가 합의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7월 9일로 예정된 유로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다음 EU 정상회담이 일정이 10월 18, 19일로 잡혔는데 이때와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다시 이런 오늘 나왔던 구체적인 로드맵이 더욱더 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오늘장의 흐름들이 그나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의 문제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면 또 어떤 것들이 우리 시장을 움직일 주요 변수가 될지 이슈타파에서는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순영의 이슈타파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